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북한의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혐의 서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측에는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살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해가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는지를 물었고 한국 측에는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 한국과 북한에 보낸 혐의 서한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질의 내용 등을 담은 서한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뿐 아니라 아그네스 갈라마르드 유엔 직결처형 특별보고관도 서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혐의 서한 발송에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 북한인권보고에서 해당 사건은 인권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 측에 보낸 서한에는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달라면서 특히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살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내용과 이 씨의 유해가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와 관련한 정보 제시와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코로나 방역 조치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알려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서한은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 등의 국제인권법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국제인권법에 가입했으며 해당 조약은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언급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살해와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이를 알 수 있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이 씨가 사전에 월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월북 의도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유족의 의뢰를 전달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사건 그리고 유해와 관련한 사항이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 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고 이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설문지로 위장한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의 해킹 공격이 포착됐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18일 발표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설문지 문서로 위장한 악성 문서를 발견했다며 북한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탈륨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메일에 첨부된 위장 문서가 실행되면 업데이트를 가장한 허위 영문 메시지를 보여주고 악성 매크로 기능을 허용하도록 접속을 유도했으며 매크로에 포함된 악성 명령이 활성화되면 정보 탈취와 악성 코드 유포를 위한 해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성 파일과 교신하도록 설계된 서버가 북한 추정 탈륨의 해킹에서 자주 목격된 호스팅 서버와 일치했다면서 이들이 해당 악성 문서를 북한 관련 내용을 취재하거나 연구하는 언론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 그룹에 발송해 해킹을 시도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3차례나 만난 첫 미국 대통령으로 이른바 파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를 펼쳤었는데 그런 접근 방식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끌어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핵화 해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각국 지도자 등과의 만남을 위해 32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식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2개국 방문이 포함됩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지도자 중 극히 일부와 만남을 갖는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지도자와의 3차례 만남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가 이어지던 임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임기 첫 해인 2017년에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4건을 채택하는 데 앞장섰고 독자 제재격인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지정도 모두 8차례에 걸쳐 나왔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18년 한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선언하면서 급 반전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톱다운, 즉 정상 간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결렬로 끝나긴 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대해 워싱턴에선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First of all, I give President Trump credit for breaking with kind of the bureaucratic inertia and going forward with summits with Kim, but it was horribly done. They didn't prepare, and as you know, nothing came of them except Trump's summits had the effect of legitimizing Kim Jong-un as a leader.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했고 나아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의 위협이 될 만한 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He said the biggest problem we have is North Korea. He indicated we will be in a war with North Korea. Guess what? It would be a nuclear war, and he does have plenty of nuclear capability.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통해 어쨌든 비핵화 약속을 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보였듯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고 특히 북한이 실무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7일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과 호주 간 흔들림 없는 유대를 확인하고 양국 간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간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국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중국의 경제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전략적 이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정책에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집중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최근 부시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활동에서 인권 논의가 사라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은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하고 회담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지난 3차례의 미국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목표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수는 지난 2016년 1,418명에서 2019년 1,047명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에 집중해 과거에 비해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4년간 공석이었던 대북 인권 특사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